반갑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어느덧 눈을 들어 달력을 보는 추석이 코앞이죠. 중국도 역시 9월 30일 중추절 이후에 국경절 연휴까지 아주 긴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휴가 이렇게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재료만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쉴 동안 해외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수익을 미리 확정 짓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러한 경계감 속에서도 오늘 코스피가 아주 선전을 해주었습니다. 장중에 1970선대까지 밀렸지만 연기금의 소방수 역할과 외국인들의 선물 강력한 매수가 지수를 막아준 것 같습니다. 낙폭을 줄이는 데 끝냈을까요? 아니면 플러스로 끝냈을까요? 종가 들어볼까요? 시각센터입니다.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효과의 불확실성과 또 상승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짙어 보였는데요. 오늘 하락세로 장을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세에 1980선까지 깨지면서 낙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연기금과 또 연기금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장 2000선을 회복했는데요. 상승 마감했네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보다 0.05% 상승한 2003.45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00억 정도, 500억 가까운 매도세를 보였지만 이 오후 들어서 연기금 쪽으로 1,400억 넘는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관이 막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오늘 120억 원 정도의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개인 역시 매수 우위를 지키면서 오늘장 366억 원의 순매수 기록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오름세로 장을 출발한 지수는 오전장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의 매수세에 재차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15% 상승한 532.30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는데요. 개인이 시장을 지켜줬네요. 오늘 개인 500억 원 정도의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의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좀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50전 상승한 1120원 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위탁 생산업체인 폭스콘이 이 공장 직원 간 발생한 폭력 사태로 중국 공장 한 곳의 조업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애플의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2% 가까이 상승했고요. 132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1.66% 상승 마감했고요. 기아차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1.44% 하락하면서 37만 5,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도 약보합권에서 32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 1% 가까이 좀 낙폭을 키웠습니다. 25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생명이 1.33%, 신한지주도 2.32%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 1.36% 상승세 유지하면서 26,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0.34% 약보합권에서 29,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은 1.74% 하락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3% 넘게 오르면서 18,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홈쇼핑도 2%대로 상승했습니다. CJNM 2.57% 상승했고요. 31,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에 포스코 ICT가 2.61% 하락하면서 7,470원에 젠백스는 좀 낙폭을 키우고 4.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대부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IT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목별 등락이 엇갈린 모습이지만 이 삼성전자가 130만 원 선을 다지면서 시장을 지킨 모습인데요. 오늘 주당 2만 5천 원씩 오르면서 132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LG디스플레이가 2% 가까이 그리고 삼성 SDI도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1.47% 하락했고요. LG전자도 2% 가까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73,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금융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한지주 주당 900원씩 떨어졌네요. 37,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KB금융은 2.8% 하락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낙폭을 좀 더 키운 모습입니다. 3.64% 하락하면서 35,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기업은행이 1.15%, BS금융지주도 1.59%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도 동반 하락했는데요. 증권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우증권 1.88% 하락했네요. 장중에 3%까지 밀려났는데요. 낙폭을 좀 줄인 모습입니다. 삼성증권도 1%대로 하락했고요. 우리투자증권 2% 가까이 하락하면서 1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증권 1.85%, 그리고 동양증권이 3% 가까이 낙폭을 키우면서 4,3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이 경제개혁 관련 법안 장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에 오후장 들어서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화전기 상한가 기록하면서 1,54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신원이 4.69%, 그리고 광명전기와 재룡전기도 각각 4%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선도전기 역시 4% 가까이 오르면서 3,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속적인 실적 개선과 일본과 중국 등으로의 해외 수출 호조가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상승 전환에 성공했죠. 오늘 소폭 오르면서 118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에이블CNC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7%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코스맥스도 8.27%, 제닉도 3.65% 오르면서 65,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이 무인 차량 로봇 연구센터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동구로봇과 유진로봇, 그리고 AD칩스도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다스텍도 상한가 기록했네요. 오늘 ED 3.33% 오르면서 2,320원에, 로보스타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7,1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SNS를 적극 활용해서 이 대선 선거전을 펼치자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1호는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과 내일도 주당 660원씩 오르면서 5,0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어는 8%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SK컴즈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13,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가수 싸이가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을 일으키면서 엔터주들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싸이가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 살펴보시면 오늘장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주당 11,800원씩 상승했고요. 98,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JYP&T도 4.57% 상승했고요. 오늘 장동건 효과의 SMCNC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 역시 5.65% 오르면서 5,6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연기금 덕분에 기관만 막판에 매수 전환한 줄 알았는데요. 외국인까지도 현물에서 오늘 팔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결국 양쪽 다 샀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코스닥은 기관 없이도 오늘까지 닷새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여의도로 한번 나가볼까요? KTB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위원, 오래간만에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낙폭을 얼마나 줄일까 했는데 올라버렸네요. 예, 장중 일단 오후 시작되기 직전에 코스피가 한 24포인트 이상 이제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좀 커지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장 후반에 이제 적극적으로 낙폭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상승 전환 좀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전환되면서 일단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일단 주가 강세가 좀 나타난 점이 장중에 상승 전환되며 마감된 그 부분을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수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어떤 상승 전환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장중에 계속 이제 순매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소폭 이제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외국인 순매수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물 압박이 좀 없어진 점도 지수가 좀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12거래일 만에 변심 얘기가 많았었는데 일단 변심까지는 오늘 아니네요. 자,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렇다 할 모멘텀도 없는 가운데 오늘 또 겨우겨우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방향성은 없는 거 맞나요? 내일장에서는 뭘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까? 자, 일단 FOMC 회의 이후에 유동성 정책이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의 어떤 영향력은 상당 부분은 일단락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 지금 평가되는 부분은 일단 정책 효과보다는
향후에 발표될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좀 시장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과보다는 그 펀더멘털 부분에 있어서 경제지표 부분이 좀 영향력을 좀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 FOMC 회의에서 정책 목표로 제시했던 부분이 경제지표 개선을 정책적인 부분의 어떤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 일단 정책 효과가 일정 부분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제로 정책 효과로 경제지표가 개선이 될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해질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미국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표 경기가 개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확인 심리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주요국 경제지표들이 지표 경기 그 실제치 어떤 숫자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숫자가 나와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전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주에도 그 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국내 경제지표 결과들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쪽에서 지표들 발표는 별로 예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번 주 중에 미국 주택 관련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 후반에 예정된 소비 심리 지표라든가 개인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는 미국 시장을 좀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급격하게 좋아지기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막 부양책이 나왔는데, 그죠? 외국인들도 오늘 보니까, 오늘 뭐 팔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속도 조절을 좀 현 선물간에 하는 모습이거든요. 상승 탄력이 코스피가 둔화될 수 있다면은, 요즘 좋은 중소형주 사보는 건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중소형주 관련해서 어떤 수요 부분은 상당히 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의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움직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중소형주들의 어떤 수익률 게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단기적인 흐름이기보다는 이런 흐름이 좀 상당 부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주식시장이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탄력적인 상승이 좀 이루어지기 좀 어렵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유럽이나 이쪽 그 해외 쪽에서의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위험 요인들은 상당 부분 그 추세적으로 좀 작용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이 코스피가 박스권에 좀 그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는 중소형주의 어떤 수익률 게임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중소형주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중소형주에서 이제 사서 수익을 보는 기간이 짧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또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님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장 수급 한번 분석 들어볼까요? 샘플러스의 남은우 원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니 해도 오늘 연기금이 돈을 좀 쏜 것 같은데 1,500억 이상 순매수 뭘 샀습니까?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또 장세가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방향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이상의 역시 순매수를 보였고요. 어떤 종목 샀는지 조금은 업종별 현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2,000계약 정도의 선물에서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장중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순매도 흐름들을 보였다가 장 막판에 이제 순매수로 돌아선 흐름이었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순매도 기조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2,300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세는 오히려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순매도로 기록되었다는 점을 본다면 일단 선물과는 좀 따로 움직이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과 이 기관들의 또 충돌이 발생한 업종들이 좀 존재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화학과 기계 분야는 두 업종 자체가 모두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의 모습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매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도 매도를 했는데 반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기록하는 특징적인 면들이 있었고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연기금 또한 동반적으로 같이 매도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기금은요, 역시나 전기전자에서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습니다. 525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외국인 또한 순매수를 보임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업종들이 몇 개 안 되는데요. 의약품,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유통업 세 업종만을 매수했다고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매수가 아주 강력했고요. 그게 미진한 어떤 외국인들의 모습이 나왔다. 그렇지만 외국인들도 종목별로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좀 차별화된 흐름들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운수장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들에서는 매수를 보였는데요.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당한 좀 매수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일반적인 투신의 흐름들과는 좀 달리 방향을 잡고 있는 연기금들의 모습이고요. 오히려 요즘에서는 그 투신들의 흐름은요, 오히려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잡혀 있는 기관들의 매수의 흐름들과 굉장히 좀 유사한 패턴을 띠고 있다. 오히려 국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매수 매도가 좀 빈번히 발생하는 흐름이라면, 연기금은 기조적인 매수세 그리고 기조적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어떤 일련의 어떤 그 흐름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연기금은 한 번 사면 꾸준히 사고 한 번 팔면 또 꾸준하게 파는, 오늘 연기금은 YG엔터를 제일 많이 팔았네요. 자,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내는 오늘장 특징주도 궁금합니다. 정치 관련 인맥 테마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정책 관련 테마, 인맥 테마보다는 이쪽으로 움직임이 더 활발한 것 같아요. 특징주 추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해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그 인물을 따라가는 테마보다는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 재료들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할 것이라고 말씀해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선거 관련해서는요, 이론 같은 종목이 이제 제일 먼저 상한가에 이제 진입이 되었습니다. 이론 같은 경우에는 SNS, 잠시만요, 차트가, 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문자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트위터나 그리고 페이스북을 활용한 이런 이제 선거 마케팅이 이제 향후 계속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부분에서 좀 강력한 상한가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관련 종목들 대부분 상한가 또는 10%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뭐 이런 부분은 어느 후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또한, 이런 흐름들 또한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은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유진로봇 같은 종목도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상한가 유진로봇뿐만 아니라 뭐 로보틱스라든지 일단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 보인 내용을 보면은요, 좀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국민대에 무인 로봇 시스템을 어떤 관찰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뭐 강한 상한가가 나타났거든요. 솔직히 어찌 보면 약간 묻지마성 이런 내용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현재 시장이 코스닥과 거래소가 좀 안정적인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는 추가적으로 시장이 좀 급락할 우려가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개인들의 어떤 심리가 좀 수익률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과도한 배팅들이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로봇 관련주들은 정책성의 흐름이 좀 많이 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오늘의 특징주는요, 삼성 SDI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정도만 IT 업종에서는 좀 상승을 했거든요. 기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 삼성전기, LG 이노텍 등의 종목들은 모두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삼성전자의 삼성 SDI의 자리는 상당 부분 좀 저항이 되고 있는 지역 금액대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만 원 선이 굉장히 좀 장기간 이 가격을 중심으로 등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중심으로의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었다. 2009년 하반기 이후에 그 상황에서 밑에 부분이냐 위에 부분이냐 이런 기술적인 그 저항과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삼성 SDI 측에서는 좀 양호한 실적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판단되는 이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면서 오늘 이제 강한 어떤 상승세의 흐름으로 전환시키는 첫 번째 발걸음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막 제대로 된 상승의 시작이다. 삼성 SDI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15만 원대 가격은 지난 이제 2009년 말부터니까요. 어찌 보면 3년간의 중심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대 부분에서 오늘의 3, 4분기 실적까지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충분히 더 기대가 된다면 이 5월 달에 생성되었던 고점까지는 어렵지 않게 상승하지 않겠나. 즉 5월 달 고점이 한 17만 원 정도 되니까요. 이 종목 또한 한 17만 원 선까지는 기술적 상승이 충분히 1차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I 주가 전망까지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장 수급 특징 그리고 특징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미국 쪽에 주택 지표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미리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홍준 과장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께 미리 저희가 해답을 들어봤습니다. 내일장 이렇게 하라. 화면 보시죠. 자, 내일장의 주식 사도 됩니까? 추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일장 종목 살 때 어떤 기준은 꼭 필요한가요? 내일장 어떤 종목 살까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드렸더니요. 자, 최영종 과장님은 주식을 분할 매수로 사도 된다. 외국인 동향과 해외 이슈에 따라라는 조건을 다셨습니다. 김선윤 대표님은 관망을 유지하라 하셨는데 유럽에 주목하라고 하셨네요. 자, 최영종 과장님은 종목 살 때 기준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지 실적을 기준으로 삼자고 하셨고, 김선윤 대표님은 그 기준이 스페인 구제금융이 나오는지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여부 이 두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때문에 김선윤 대표님은 오리온을 사자는 관점, 최영종 과장님은 내일 메디포스트를 한번 사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메디포스트 실적주인가 보죠? 자, 이제 내일장 왜 분할 매수해도 되는지 우리 최영종 과장님의 얘기부터 구체적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속도 조절하는 시점, QE3 거품 막 이런 분위기는 좀 많이 꺼졌는데 네. 그래도 사도 되나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매매 패턴 보면은 선물과 현물을 가지고 사고 팔고 지금 균형을 약간 벗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현물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순매수해서 이제 베이시스가 점점 넓혀진 구간대에서 이제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최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간단히 보시면 이 선물 쪽의 흐름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일별 총 흐름 봤을 때 선물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2, 3일 정도 꾸준히 사는 흐름보다는 2, 3일 정도 팔게 되면 또 한 2, 3일 정도 매수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으로 봤을 경우에 계속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외국인도 어느 정도 바스켓 매매를 좀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전에 좀 외국인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 10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QE3 이전에 한 8조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2.3조로 샀습니다.
그중에 외국인 매수의 상당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는데 한 10조 7조억 중에서 이제 차익 매수가 한 3.5조 그리고 비차익 매수가 한 7.2조 정도 들어온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차익 매수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고 들어온 부분들이 있지만 Q3 이후에는 이제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비차익 매수라고 해서 대량으로 들어왔던 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 비차익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들도 최근에 이제 차익적인 거래를 성격을 떠서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 많이 들어왔던 측면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왔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중소형주 흐름도 있지만은 주로 실적이 뒷받치는 업종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종목별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의 흐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많이 매수세가 연출이 됐다가 막판에 이제 다시 올라와서 끝났는데요. 연기금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지만 외국인들도 장 초반에 매수세로 들어왔다가 다시 매수 들어온 거 이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매매 패턴이 계속 하루에도 수십 번 계속 바뀌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제가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드린 게 올랐을 때 하지 마시고요. 장중에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주로 하셔서 좀 올랐을 때 파는 전략. 그래서 포트를 갖고 가실 때 장기로 갖고 갈 수 있는 정보 일부 갖고 가시고요. 일부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최근에 좀 변동성을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어떤 해외 이슈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Q3가 실시되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연줄이 잘 달라고 하면은 주택 관련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 관련 뭐 스페인 구제 금융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있지만은 주택 관련 지표들이 계속 시장 이상치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25일 날 뭐 7월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26일 날 발표되는 뭐 신규 주택 매매, 뭐 주택 융자 신청 건수라든지 미결 주택 매매 이런 부분들이 계속 3일 연속 나오기 때문에 스페인 구제금융에서 잘못될 가능성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시장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조금 시장이 물론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조금 벗어나지 못하겠지만은 조금 받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해외 이슈 가운데 이제 스페인 얘기도 해주셨는데 스페인이 이번 주에 구제금융 신청을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키입니다. 구제금융 신청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구제금융보다는 구제금융 이전에 스페인에서 경제개혁안을 나오는 그 내용이 네.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구제금융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허리띠를 얼마나 예. 졸라매겠다 하는 예. 건지.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제금융 하는 부분들 자금들이 없는 건 아닌데 예전처럼 퍼주기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구제금융 하에서 니들도 어느 정도 감당해라는 부분을 계속 시장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제금융이 사실 저번 달에 벌써 실시됐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계속 딜레이 됐던 부분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연출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경제 개혁안이 나왔는지 그런 이슈들을 조금 발표하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페인 구제금융을 신청할까 말까 이것보다 이제 그 개혁안의 내용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분할로 매수하자 하셨는데 그 대상과 어떤 종목 사면 되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볼게요. 이어서 우리 김선윤 대표님의 주식 살까 답을 좀 듣겠습니다. 관망을 유지하자. 역시 이제 유럽이 좀 네, 신경 쓰여서. 그렇죠. 일단 유럽 쪽에서 스페인하고 또 하나 일단 트로이카 실사단이 이제 그리스 쪽에 나가 있는데 일단 확실하게 대안이 어떻게 결정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페인의 구제 금융은 거의 할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서도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얼마나 이제 그 스페인 나라에서 스페인의 정책적인 측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양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인가에 대한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막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그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페인 부분이 해결을 되지만서도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구제금융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은 규모의 신청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이 만약에 지연될 시에는 또 ECB 국채 매입 역시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신다면은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로이카 실사단 역시 좀 그리스 문제까지도 아직 놓치지 마시고 좀 유념하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은 자,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나와줬어요. 좀 많은 양이 나와줬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10조 가량의 물량이 있었지만 저는 그 물량 자체가 이제 서서히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거의 첫날이기 때문에 내일 이번 주 장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장, 특히 오늘 같은 장은 뭐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뚜렷하게 누가 뭘 샀다고 얼마나 샀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정도로 거의 이제 매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오늘 같은 장 연기금이 그 물량 자체를 다 흡수해줬다는 점입니다. 자, 투신권의 물량,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있지만서도 연기금이 오늘 2,000포인트 이상에서 연기금이 1,500억 원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일단 연기금이 일단 시장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서 일단은 2,050포인트 이상을 좀 보고서 아마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행보를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투신이 좀 돌아와줘야 되는데, 투신권의 물량 자체가 아직도 계속적으로 오늘 한 850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저도 계속적으로 1,000억 이상이나 1,000억 원 가까이 매도세가 지금 연이어 지금 6일 연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이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는 물량까지 확인을 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일단 추석 연휴예요. 이번 주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다음 주 일단은 월요일까지 쉬고, 일단 화요일 날 장이 한번 열린 이후에 수요일 날 또 개천절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관망하는 추세에서 시장 상황이 좀 움직이는 것을 보여집니다. 아직 시장 상황에 돈이 크게 이제 풀리지 않은 관계로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 뭐 개인들이나 외국인들 기관이 뚜렷하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로 좀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 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번 주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증시 향방이 갈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스페인이요, 만약에 이제 구제금융 신청이 뭐 지방선거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때문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중간에 이제 국채금리가 뭐 급등 이렇게 할 네, 거고, 그렇죠. 그럼 또 외국인들이 안 그래도 지금 속도 조절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이제 살짝살짝 파는 움직임들이 나올 거고, 그럼 시장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일단은 미국 경제 지표 자체가 지금 일단은 그래도 주택 지표가 그나마 좀 양호하게 나와주고 네네. 있어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페인의 구제금융 부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게, 시장 가시면 어디로 쏠리게 되냐면 바로 다시 중국 쪽으로 또 쏠릴 가망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일단은 어떻게 되죠?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GDP가 예측치가 나와주고 있는,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보고서의 예측치는 7% 이하로 떨어진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목표치는 7.5%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중국 쪽에서는 무조건 지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필두로 한 게 바로 1조 위안 180조를 시장이 풀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 시작되지 않나. 그래서 확실하게 일단 정책적으로 중국 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인 공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기 부양을 할 것이냐. 지금 중국 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일단은 중국 쪽이 지금 금리적으로 인해서 지금 내부에 있는 자금 정책 때문에 굉장히 돈을 풀기가 힘든, 대출을 받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좀 완화를 시킬 가망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확인하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유럽에 주목하자, 관망세 유지하자. 하지만 반등의 키는 미국 쪽 지표가 조금씩 이렇게 호전되고 있는지, 특별히 주택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뭔가 좀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종목 선정법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최봉준 과장님은 실적주라고 하셨는데, 요즘엔 실적주 다음에 꼭 중소형주가 많이 붙어요. 실적이 좋아지는 중소형주에서 수익률이 난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실적주는 그동안에 네.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종목들은 상당히 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반영해서 미리. 그래서 오늘 제가 이따가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실적이 2분기, 1, 2분기 조금 이제 적자 쪽으로 돌아섰다 하더라도 3분기에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갭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단기간에 많이 크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외국인 매수가 조금 둔화됐을 가능성은 시장에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지금 시장 상황에서 낙폭카드주로 접근하기에는 유동성 장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수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히 낙폭카드주로만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지만, 이제 종목들 간의 키높이 과정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된 상황인데, 대형주는 어느 정도 키높이 과정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돼 가면서 지금 시장에서 불안정성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키높이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세가 조금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아주 예전에 벌어졌었던 그 대형주와의 괴리를 많이 좁혔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계율이 많이 좁혀졌는데, 네. 종목 간과 이제 종목이라든지 이런 업종 간의 편차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이제 IT라든지 일부 소수 업종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업종 간에서는 아직 편차가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 위주로, 업종 간에 이제 편차가 큰 업종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실적주 접근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게 다 앞당겨서 지금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면은 예. 뭔가 이제 처음에 흑자 전환되는 이런 회사들 지금 찾아도 이미 늦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계속 빠지고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상당 기간 빠졌다가 9개월이나 10개월이 오랜 기간 횡보했던 그런 기업들도 찾아보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이번 주는 사실 이제 종목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횡보하는 장세에서 올라오기 위해서 조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요. 예. 뭐 사실 앞서서 이제 예상치 못했지만 중일 간의 영토 분쟁도 예. 있었었고, 우리 또 반사액이 있었고, 우리 예. 추석 얘기지만 중국도 황금 연휴 요거 전후로 해서도 뭐 시장도 뭐 못 갖고 여러 가지로 해서 뭐 사실 카지노, 뭐 호텔, 여행, 화장품, 예. 게임 모든 쪽 내수주가 또 싸이 효과죠. 엔터까지. 예. 이쪽에서 뭔가 내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이쪽에는 실적 보전주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는 실적이 나온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대감도 상당히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성장성 뭐 예. 이런. 예. 그리고 지금 연휴가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당장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예전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오히려 국내 쪽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은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중국도 정책 이슈로 인해서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추석 전에 이제 부양책이 나오긴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 이후에 나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인들이 거기서 내수 쪽에서 못했던 부분은 해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국내 쪽은 어느 정도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수 관련주들은 실적 이상으로 조금 오버슈팅 됐던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거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좀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지금 들어가시는 건 조금 주의하시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좀 그게 뭐 엔터든 화장품이든 뭐 예.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가시면서 현금은 어느 정도 갖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오늘 샀다, 막 어제 샀다. 뭐 YG 엔터는 오늘 사도 상한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상한가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런 엔터라든지 파라다이스 이런 관련 기업 들어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 주식 중에 다 포지션이 다 들어가진 않았을 거란 네네.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조절하라는 거지 아예 거기서 배제하라는 그런 측면들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 주식 비중으로 들어간지에 따라서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주 샀는데 비중 조절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자, 김선윤 대표님도 뭐 여러 가지 종목 기준 얘기하고 계시지만 곧바로 코스닥에 대한 똑같은 질문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의외로 어쨌거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수익은 여기에 어딘가에서 골라야 되는데라는 느낌은 다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 코스닥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지금 놓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스닥이 일단은 2008년 이후로 지금 다시 한번 550포인트 돌파를 위한 그 코앞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이 550포인트에 해당하는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심리적인 저항선입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의 매물대 부담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좀 가면은 다시 일봉으로 가면은 지금 주가 자체가 7월 말부터 해서 쉬지 않고 좀 많이 올라줬어요. 460포인트부터 해가지고 530포인트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지금 올라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걸리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고점 부분인 바로 거의 550포인트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코스닥 주가를 최근 들어서 끌어올렸던 종목들이 바로 이제 엔터주나 게임주나 바로 일단 정책 테마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코스닥을 끌어올렸지 오히려 실적 관련주들은 주가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기로가 놓인 게 바로 이 실적 관련주들이 이 남은 이 메꿔진 이 부분 자체 550포인트까지 메꿔지는 부분 자체를 한번 끌어올려 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여지없이 게임주나 엔터주나 이쪽 뭐 카지노 관련주들 이쪽 관련주들을 끝까지 한 번 더 끌고 올라가서 이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550포인트 한번 도달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종목들은 수익 실현이 되고 아니면 다시 그 종목들이 들어갔던 기관들이 이쪽 실적 관련주 위주로서 IT 관련주 위주로서 한번 들어갈 것이냐 되게 눈여겨보시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기관들의 이동 현상이 눈에 보인다면은 한번 550포인트 돌파를 이루고 나서 570, 58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번 주 같은 장은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 구제금융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이쪽 관련한 종목들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한 종목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 무조건 들어가 있는 종목이 바로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바로
IT 관련주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또 중국 내수 부양에 따른 그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좀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열어두고 끝내셨어요. 이제 네, 이렇게 그렇죠. 잘 가는 애들이 더 지금보다 사실 더 오버슈팅 해가지고 550을 코스닥에 가는 모양이 나올 건지, 아니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조금 꺾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박스권 그리다가 뭐 턴어라운드 되는데 못 갔던 그런 애들이 이제 기관 사면서 코스닥이 뭐 더 올라갈 것인가. 굉장히 매매하는 입장에서 종목별로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럼 제가 이제 집어드릴게요. 정확하게 집어드리면은 저희 자, 찝는 거 좋아해요. 정확히 찝어드릴게요. 예. 자, 일단은 지금 현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엔터주와 게임주 이쪽 관련주, 정책 관련주들로 해서 코스닥이 많이 올라갔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기관들이 만약에 스페인 구제금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책에서 일단 금융 관련해서 정책 이슈 그 금리 자체를 뭐 또 한 번 내릴 일은 거의 없겠지만서도 아무래도 대출을 좀 쉽게 해준다던가 이런 정책적 이슈가 바뀐다면은 다시 한번 그 엔터 관련주들로 이동했던 기관들 물량 자체가 분명히 이쪽 IT 관련주들이나 또 소형주, 코스닥 중심주들로 몰릴 겁니다. 실적 중심주로 몰리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스페인 구제금융과 또 이쪽 관련주, 그리스 문제가 안전하게 해결이 된다면은 코스닥은 550포인트 뚫고서 분명히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그 부분이 미미하게 해결이 된다면은 그래도 550포인트 일단 도달한 이후에 한번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종목을 살지 여기서 더 명확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준 과장님께서 아까 이제 실적주 뭐 얘기도 해주셨었는데요. 메디포스트를 사자고 하세요. 메디포스트가 지금 차트 흐름 먼저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 이제 1월 달에 이제 21만 원 찍고 나서 이제 2월 달까지 계속 떨어지고 난 이후에 한 9월 달까지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8월 달에 한 차례 좀 올라왔던 국면이 발생했는데요. 그 위에 다시 빠지고 난 이후에 이동평균선이 좀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2분기까지 어느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 좋게 나왔을 거로 봤는데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높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사실상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은 시장에서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기업들이 기업 이제 실적에 대한 비용을 잡을 때 분기 비용은 분기 비용이 전가를 시킵니다.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작년 유상증자 관련 비용이라든지 올 한 해 발생했을 비용을 2분기 실적에다 다 가중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흑자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적자가 났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도 보면 이제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뭐 이식에 대한 법률이 통과가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를 거쳐서 이제 법안 14 소위에 조금 통보가 된 상황이고, 거기서 논의를 거쳐서 이제 전체 회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시일은 조금 걸리겠지만 거기에 상정이 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 메디포스트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여기서 주력 제품으로 사고는 카디스미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연고를 재생한 치료제인데 이 치료제가 지금 2분기에는 실적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 상황이고 3분기부터 실적이 잡힐 거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3분기 실적이 좋아지겠네요. 3분기 실적이 좋아지긴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해당하는 부분이 한 20, 아직까지는 한 20% 정도가 해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20% 이상이 됐던 부분들이 나중에 카디스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RNL 바이오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관련 종목들에서 이제 치료제가 하고 나서 부작용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메디포스 같은 경우는 치료제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부작용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 대형 병원에 의해서 이제 100여 개 이상의 이제 대형 병원에서 조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거에 이제 제대열 은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제대열이라는 것은 이제 태아 속에 보시면 혈액에서 이제 추출하는 그런 물질인데, 그런 제대열 관리 정책에 있어서 이제 이슈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제대열 보건업체들이 이제 국가에서 허가하는 업체들도 있고 무허가 업체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 41%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허가를 한 상황이고요. 국내 2위 업체인 히스토스템의 경우에는 무허가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이제 무허가 업체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독점이 현재인 상황에서 더 독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도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12만 원을 뚫고 간다면 오히려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좀 접근하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9만 원 선 잡고 이제 매도가는 제가 12만 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12만 원 뚫어서 다시 흘러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더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요. 일차적으로 일단 12만 원 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8월 중순 이렇게 말해서 12만 원 한번 오버슈팅 나왔었는데 다시 10만 원대 온 메디포스트 이제 지금 사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12만 원 목표가 불러주셨습니다. 자, 김선윤 대표님의 종목 궁금합니다. 내일 사도 되는 종목은요? 그래서 오리온 갖고 나왔습니다. 자, 초코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포츠 토토 이번에 재계약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많이 주가가 빠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 토토 문제로 인해서 주가 자체의 흐름 자체가 지금 하나 그어드리면은 거의 100만 원 뚫으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부분이 바로 스포츠 토토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로 인한 안 좋았던 소식 자체가 해결이 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계약이 거의 확실히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주가 자체 흐름도 다시 한번 반등이 줄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 이쪽 오리온 매출이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쪽의 과자가 좀 쌀과자 쪽에서 이쪽 양과자, 이쪽 오리온 같은 서양식 과자 쪽으로 많이 지금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리온이 한 번 더 반등이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내일 시초가로 좀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00만 원, 이제 마지노선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대인데 일단 100만 원 한번 노리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일단은 오리온 같은 경우가 기관들이 계속 5일 연속 지금 순매수로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이런 적이 많이 없었는데 기관들이 외국인 물량까지 다 쓸어 모아주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 연기금이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100만 원까지는 한번 무리 없이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판단되고 있는 만큼 한 내일 시초가로 담아보시고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리온 하면 그 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스포츠 토토와의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오리온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기존 추천주의 AS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최영종 과장님의 삼성테크윈 연기금은 계속 사는데 주가는 좀 힘이 네, 주가가 좀 약한 부분들이 27일 날 발표되는 이제 항공우주 지분 관련 매각 이슈 때문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관련 이슈들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뚜렷이 좀 팔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대한항공 이외에 아직까지 뚜렷한 매수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영향을 미쳤는데요. 삼성테크윈은 그 관련 이슈 말고도 이제 향후 실적에서 가시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7일 날 그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매수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매 동향 잠깐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연기금들 계속 사고 있고 투신권만 매물에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신권이 지금 매도가 했다는 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빠졌던 부분이지만 그동안에 매도했던 물량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팔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27일까지는 조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7일 그 자회사 매각 얘기가 있으니까 좀 일정 잘 참고하시고요. 아직은 괜찮다 홀딩 관점 테크윈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김선윤 대표님의 두산 인프라코어 사실 뭐 제 추천, 강력 추천이었었는데 2만 원을 좀 찍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2만 600원까지 한번 찍고 나서 한번 또 이제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구나. 네, 이번엔 다르구나 가는구나 싶었는데 여지없이 일단 기관들 던져버리네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일단 제가 매수가 자체는 18,900원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익절가를 19,000원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은 아닐 겁니다. 세금 다 떼고 나면 없는데 그래도 19,000원이 깨지면 좀 정리를 하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일단은 순응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 AS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종목 AS까지 두 분의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확인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윤 대표, 최영종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